예, 안녕하세요. 둑바입니다. 오늘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또는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하면서 빠지는 딜레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따위를 운전하는데 무슨 딜레마까지 있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각종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선택이 옳은가 이거 따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어차피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승용차 운전자나 화물차 운전자들이 좀 알아주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영상 중에 가장 댓글이 많았던 댓글이 뭐 너네 왜 그따구로 운전하냐, 어 그냥 밀었어야지 브레이크는 왜 잡냐,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평소에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어, 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브레이크를 나 같으면 안 밟았다, 나 같으면 밀었다 차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냐, 왜 결박을 똑바로 안 했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선택이 옳았다 나빴다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죠.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 승용차가 커브길에서 딱 내려와서 사람이 오는 줄 못 봤어요, 우리가. 근데 얘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갈 겁니까?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갈까요? 아이를 죽일까요? 노인을 죽일까요?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노인은 오래 살았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났으니까 아이를 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차는 그냥 이쪽으로 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살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노인을 쳤어요. 근데 이 노인이 아주 부자야.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지금 가는 길이 사회 기증을 하려고 가. 한 1조 정도 되는 부자인데, 아, 나는 그동안 돈을 벌었지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환원하러 가는 길이야. 근데 이 사람을 쳤어. 그럼 1조가 사회 환원이 안 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 그냥 자식한테 그냥 상속됐어. 왜? 유언장을 못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가 옳죠? 복잡해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이를 살렸는데 이 아이는 또 훗날 커서 양아치가 돼. 그럼 누구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결과론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론이 우리가 가장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도용되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 이게 트롤리라고 그러는 거고, 뭐 트램이라고도 그러고 트롤리라고도 그러는데, 자, 이 트롤리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앞에는 5명이 있고 한 명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여기 서 있다고 가령해 보자고요. 당신은 이 레버를 이쪽으로 당기면 차가 이렇게 가서 한 명이 죽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5명이 죽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5명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행동을 해서 한 명을 죽였어. 한 명을 죽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명을 죽였어. 그래서 5명을 살렸어. 이 사람이 영웅 취급을 받을까요? 살인자 취급을 받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살았는데 얘가 레버를 땡김으로써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 유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고소고발을 하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인생이 막 힘들어져. 스트레스 받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래. 5명을 살린 거는 맞지만.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 5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였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따질 때 보통 몇 가지 철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맞게끔 하는 게. 제일 먼저 여기에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행복에 최대 행복을 따릅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수의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 착한 일이다. 그럼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 사람은 레버를 땡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행복. 이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높은가? 이 사람의 행복의 이 5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높은가? 왜냐하면 그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사실상 행복하게 살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 커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기에 한 명은 살인자야. 나머지는 평범한 사람이야. 자,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게 옳았을까요? 미래의 결과를 안다면 선택이 또 바뀔 수 있겠죠. 나 같으면 대통령을 살리겠다. 나 같으면 여기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최대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이라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럼 도덕적 행위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도덕적 행위는 이 사람의 인격에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이론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땡기는 게 의무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모든 비난이 올 사람, 이 사람의 올 비난, 살인자라는 비난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론적 이론에서 땡기는 게 진짜 옳은가? 또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긴 대통령이야. 여기는 일반인들이야. 그러면 이걸 땡겨서 대통령을 살려야 됩니까? 일반인들을 살려야 됩니까? 이걸 땡기면 대통령이 죽고 가만히 있으면 일반인들이 죽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대통령이 가치가 높으니까 대통령을 살려야 되나? 요즘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땡길 것 같아. 야 죽어라 이러고 예, 농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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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덕적으로는 뭐가 옳죠?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이게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모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한테 강요하죠. 너는 도덕적이어야 했어. 무슨 설정을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집단들은 이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비난. 그리고 또 하나 결과주의에 따른 행동의 옳음을 보는 거야. 결과주의. 결과론적으로 효과가 좋다면 그 선택은 옳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해줘.
여기는 대통령, 여기는 사람. 어떠한 결과가 더 옳다라고 누가 판단하죠? 결과? 자, 그럼 이렇게 그 대통령 그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 미래의 노벨상을 받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는 사람.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현재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모르잖아. 여기는 살인자, 양아치. 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얘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이쪽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얘가 살아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거를 해. 이바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땡기는 게 맞죠.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땡겨서 5명을 죽이는 게 맞죠. 엄청난 비난이 갈 겁니다. 왜? 우리는 현 시점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 왜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죽였냐 이러면서 야, 넌 바보 같은 선택이다 뭐라고 하겠죠. 결과를 어떻게 알죠,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적 결대주의. 얘는 그거예요. 결과에 따라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얘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 도망가면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우리는 비난 안 할까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많은 여기 이거마다 훨씬 더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 공리주의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리주의를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리주의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투표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긴 자가 최대 다수의 행보니까 다수가 이겼으니까 내가 오라. 그러니 나만 옳은 거고 내 적들은 하나도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추장이 한 명 있어요. 추장 선거를 해. 부족에서. 그래서 11명이 얘 사람한테 투표했고 추장의 경쟁 상대인 1명, 추장 선거에 나왔던 1명, 그리고 9명이 얘한테 투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파들이 이겼어. 네? 그래서 이 추장이 당선돼요. 추장이 근데 당선되자마자 정적을 죽여. 그리고 나머지 자기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 야, 씨발, 너네는 나한테 투표 안 했잖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나만 우리의 가치관만 올라. 너네들은 필요 없어. 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쫓아내. 이게 공리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민주주의가 이렇고 공리주의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러는데 민주주의하고 공리주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공리주의랑 민주주의랑.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추장이 당선돼가지고 12명이 됐어. 추장 1명과 얘를 찍은 11명. 그래서 부족이 12명이야. 부족이 12명이에요. 근데 이 사태를 지켜보던 옆에 이제 머리가 좀 까지고 칼 들고 설치기 좋아하는 섬나라에 사는 놈들이 쳐들어와. 이때다! 이러고 20명이. 그래서 20명이 애들을 죽여요. 그래서 망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추장이 우리가 공리주의가 무조건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리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면 추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11명이 뽑았어. 추장이 당선됐어. 11명이 뽑았어. 그리고 9명
그리고 경쟁사다 한 명 있는데 요 집단이 물론 자기한 이론 같진 않지만 협력을 해. 아, 우리 같은 부족이잖아. 같은 핏줄이잖아. 이러면서 협력을 해. 그래서 21명이야. 부족이 21명이야. 저 일본에서 죄송합니다. 일본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기 섬나라에서 칼 들고 솔직히 좋아하는 애들이 쳐들어와. 20명이. 싸워서 이겼어. 네? 이 중에 우리 저 광화문에 가면 서 있는 동상에 계신 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대패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살아남고 얘네는 전멸했어. 그러면 이 11명이 다시 부족을 재건했겠죠. 이건 민주주의예요. 이거는 공리주의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공리주의.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리주의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변칙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의 선택은 어떨 겁니까? 밀고 나가서 죽여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본인이 죽고 본인이 다칩니까? 공리주의에 따르면 요 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면 브레이크를 밟죠. 2명이었다면 브레이크를 밟고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숫자적으로 이게 이득이니까. 근데 공리주의 안에서도 이제 또 우리가 결과주의로 가면 공리주의랑 짬뽕이 돼서 결과주의로 가면 여기 무조건 이 차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서 죽는 게 맞죠. 근데 또 하나 얘기했잖아요. 최다 다수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행복을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린 경제적 관념으로 행복을 수치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관념으로는 이 차랑 이게 여기에 있는 화물이 10억짜리야. 화물 망가져. 차 한 2억쯤 해요. 이거 망가져. 그러면 12억이 날라갔어. 여기 있는 사람 그냥 일반 회사원이야. 연봉을 받아. 연봉 한 7천 8천 되는 사람 2명 타서 1억 4천이야. 밀어버리는 게 맞죠.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명확하게 수치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건가요?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어떠한 선택을 하기.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이렇게 복잡한 이론들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 망가졌죠.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 화물차 자차는 보험료가 한 4, 500 합니다. 1년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었어. 그래서 앞 사람을 살리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어. 우린 모릅니다. 그랬는지 이 차가 실제로. 어쨌든 본인을 희생해서 앞차를 살렸어요. 우리 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게 뭐 결박을 똑바로 안 했다. 자, 아무리 결박을 해도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으면 터집니다. 쇠사슬로 아무리 결박을 해도 터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만한 쇠판을 대가지고 요런 걸 실으면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에 안 밀리게끔 만든다. 자, 그런 차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들면 짐을 못 실어요. 이 짐 외엔 딴 짐을 못 실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그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차고 그 회사에 하청을 봐서 월급을 받는 차라면 가능한데 이 사람은 일반 차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물류 고용을 직주 고용을 안 하는 게 유행처럼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 규정이 있어서 이걸 대교하고 무선 비물 운전하건 코일 우리 코일 떨어지는 거 많이 봤죠. 코일을 운전하면 코일 전용 운반 특수차로만 운반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코일 전만 특수차를 사서 코일만 운행하는 차기 때문에 운임을 이 차가 비쌀 거니까 운임을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맺어서 철강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그것만 날릴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달에 10번 운행하고도 할부가 나가고 기름값을 내고 하고 이 사람이 월급을 가져갈 정도의 운임을 줘야 되면 운임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법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일 전문 운반차 있습니다. 비운전차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 중에는 아무도 이걸 운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는 누군가 날라야 공사 현장이 돌아가고 누군가 날라야 산업 현장이 돌아가는데 이거 아무도 안 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법의 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이런 겁니다. 법의 제정을 유럽처럼 하면 돼요. 유럽에는 아예 이런 것들이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바깥에 보이는 게 대부분의 바깥에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특수 차량이거나 이걸 운반하는 차량은 다 저번에 안전을 위해서 하게 되는 특수 운전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비싼 운임을 주고 무조건 이걸 씁니다. 그런 차를.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이 차주는 요거 어쩌다 한번 받는 거고 다른 짐들도 실어야 돼요. 여기다. 이거 말고 평상시에는. 그러다 보니 이거에 요것만 실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다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결정이라는 건 없다. 알고 보면 그 내부에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시당초에 발생이 안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스템은 80년대 성장할 때 갖고 왔던 그러한 시스템들을 아직까지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물 운송법이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화물 운송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비용이 어떻네 이러면서 표준 운임을 하네 무슨 운임을 하네 뭐 아니면 화조를 처벌하네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안전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르거나 기업에게 좀 선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화물차를만 원망하면서 화물차가 모든 국민이 비난을 하고 화물차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화물차가 사라지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까요?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수입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음식,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 모든 것들이 다 화물차를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화물차가 사라지면 단 일주일도 버티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화물차가 다 사라진다면. 그만큼 화물차는 사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물차 기사들도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이 안전은 개인의 가치관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화물 운송법이 저는 개정돼야 되는 방향이 그래서 단순히 뭐 지입제를 폐지하네 결국엔 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여러분께서도 화물차가 1차선을 주행했다. 뭐 주행차선 그러니까
2차선에서는 화물차도 1차선을 갈 수는 있어요. 추월할 때 주변 상황을 봐서 차가 없을 때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리막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1차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게 각 화물차마다 실린 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면 2차선으로 가는 화물차가 어떤 차들은 가볍고 짐도 안 실려 있거나 이러면 속도도 나지 않을 뿐더러 내리막에서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을 정체시켜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왜 화물차가 1차선으로 가느냐 막 거기 가가지고 빨리 그러면 추월을 하든가 저희는 속도가 나고 싶어서 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나는 빨리 가고 싶어서 아니면 나는 민폐를 끼치고 싶어 하는 그런 화물차도 있겠지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승용차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듯이 화물차 기사들도 대부분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일부 사람이 그럴 뿐이고 일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물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서로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 저희 화물차의 수입이나 또는 화물차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멍청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발 국회나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제가 또 다른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형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